집, 그리고 일, 그리고 외로움 지우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깨어났다. 잠은 고작 4시간 정도였지만 등 뒤에 쫓아오는 마감일의 그림자는 늘 그녀를 깨웠다. 그녀는 침대에서 나오자마자 습관처럼 주방으로 향했다. 인스턴트 커피 믹스 2봉지를 머그컵에 털어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 동안에도 머릿속으로는 어제 편집하다 멈춘 소설의 문장들이 맴돌았다. 커피의 쓴맛은 잠시나마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세워주었다. 그녀에게는 이 쓴맛이 생존의 맛이었다. 창밖은 여전히 회색빛이었다. 아파트 숲 사이로 흐릿하게 동이 터오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노트북이 놓인 작은 식탁으로 돌아왔다. 이 식탁은 지난 4년간 지우의 사무실이자 때로는 민준의 식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그녀의 공간이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는 이 고요한 새벽 아파트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지우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이 소리가 멈춘다면 당장의 생활비도 멈출 것이기 때문이었다. 7시 10분 아들 민준이 방에서 나왔다. 8살 민준은 늘 조용히 일어났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나 칭얼거리는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그의 버릇이었다. 아마도 엄마의 작업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배려였을 것이다. 민준은 부엌 식탁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지우의 등 뒤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엄마, 좋은 아침. 민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지우가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면 듣지 못했을 것이다. 지우는 마지못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이미 모니터 화면에 작은 글씨들에 피로해져 있었다. 좋은 아침. 민준아, 입 닫고 세수해. 오늘 지각하면 안 돼. 그녀는 몸은 아들을 향했지만 시선은 다시 모니터로 돌아가 있었다. 마치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는 사람처럼.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욕실로 들어갔다. 지우는 다시 편집에 몰두했다. 마감 시간은 오후 2시. 이 원고를 끝내야 다음 주에 들어올 서너 개의 원고를 받을 수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그녀는 싱글맘으로서 민준을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키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유일한 도구는 그녀의 밤샘과 이 키보드였다. 7시 30분. 민준이 교복을 입고 식탁에 앉았다. 지우는 민준의 앞에 빵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을 놓아주었다. 이것이 그들 모자의 흔한 아침 식사였다. 민준아, 빨리 먹어. 엄마 바빠. 네. 민준은 빵을 작게 잘라 입에 넣었다. 그는 먹는 동안에도 엄마를 힐끔거렸다. 엄마의 눈썹은 늘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민준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항상 이랬다. 일에 사로잡힌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의 모습. 엄마. 민준이 다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왜? 빨리 먹으랬지. 지우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짜증의 날이 서 있었다. 아니에요. 그냥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빵이 목에 걸린 듯 그의 작은 얼굴이 빨개졌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마침내 키보드에서 손을 뗐다. 민준아, 엄마가 어제도 말했지. 오늘 오후까지 꼭 끝내야 하는 일이 있어. 엄마 이거 못 끝내면 우리 힘들어지는 거야. 알지? 학교 갔다 와서 얘기하자. 응? 자, 다 먹었으면 가방 챙겨. 이제 나가야 돼. 민주는 천천히 가방을 맸다. 문을 나서기 직전 민주는 배를 움켜쥐었다. 엄마 배가 아파요.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또 시작이네. 민준아. 어젯밤에 일찍 잤잖아. 또 학교 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엄마가 몇 번을 말해. 꾀병 부리지 마. 엄마 지금 정말 바빠.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현관문 쪽으로 끌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아니에요. 진짜 아픈데. 민준은 웅걸거렸지만 지우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괜찮아. 학교 가면 괜찮아질 거야. 선생님한테도 말했지? 재미있게 놀다 와. 엄마는 이제 일해야지. 지우는 민준의 등을 가볍게 밀고 문을 닫았다. 민준의 가늘고 힘없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그녀는 다시 키보드로 달려갔다. 마음 한구석이 콕콕 찔러왔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저건 그냥 꾀병이야. 내가 약해지면 안 돼. 내가 민준이의 유일한 보호자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 대하여. 며칠 후 민준은 학교에서 숙제를 하나 받아왔다. 숙제의 제목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 대하여였다. 담임 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이 숙제는 솔직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해.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은 나쁜 게 아니야. 왜 그 사람이 싫은지, 왜 미운지 자세히 적어보렴. 그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단다. 민주는 집에 돌아와서도 숙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기 방 책상에 앉아 연필을 쥐었다. 종이 위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연필 끝을 맴돌게 하며 텅 빈 종이를 노려볼 뿐이었다. 그의 작은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다. 저녁 식사 시간. 지우는 모처럼 배달 음식이 아닌 김치찌개를 끓였다. 그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민준아, 맛있지? 엄마가 큰맘 먹고 끓였어. 왜? 네, 맛있어요? 민준은 시선을 접시에 고정한 채 대답했다. 요즘 학교는 어때? 숙제는 없어? 지우가 물었다. 그녀는 아들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일에 대한 이야기 외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숙제 있어요. 민준이 대답했다. 무슨 숙제인데? 민준은 숟가락으로 밥알을 뭉개면서 말했다.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써오래요. 지우는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주변 사람들을 떠올렸다. 학교 친구들? 아니면 얄미운 아파트 경비 아저씨? 그녀는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다. 너 설마 엄마 쓰는 거 아니지? 농담이야. 민주는 웃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그럼 누구야? 혹시 짝꿍? 몰라요. 민주는 그저 몰라요. 라고 대답하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마치 그 질문이 그에게 고통스럽기라도 한 것처럼. 지우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이 그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의 숙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라고 치부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아이들 숙제는 복잡해. 내가 굳이 간섭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민준의 몰라요. 라는 대답은 그녀의 마음에 묘한 찜찜함을 남겼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민준에게 줄 용돈을 지갑에 넣다가 우연히 민준의 가방 안을 보게 되었다. 민준이 밤늦도록 쓴 숙제가 가방 옆 주머니에 꽂혀 있었다. 그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숙제를 꺼내어 읽었다. 숙제는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작은 글씨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제목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엄마. 지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이 멈춘 듯 했다. 숙제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다시 주워들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민주는 자세히 적었다. 엄마는 컴퓨터만 사랑해요. 엄마는 매일 밤까지 키보드 치는 소리만 내요. 내가 그림을 보여줘도 엄마는 모니터를 보면서 잘 그렸다고 말해요. 엄마의 눈은 나를 보고 있지 않아요. 엄마는 늘 피곤하고 화나 있어요. 내가 아침에 배가 아프다고 하면 엄마는 나를 때리지는 않지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 눈빛으로 나를 봐요. 엄마는 내가 아픈 것도 내가 외로운 것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엄마가 싫어요. 엄마는 나쁜 엄마는 아니지만 나를 싫어하는 엄마 같아요. 마지막 문장에서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다. 민준이 깨어날까봐 그저 입을 막고 어깨를 떨면서 울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자신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지목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산산조각 냈다. 그녀는 아들의 글에서 진심을 느꼈다. 꾀병 부리지 말라고 윽박질렀던 자신의 행동, 눈을 마주치지 않고 대충 대답했던 모든 순간들이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나쁜 엄마였구나. 나는 민준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이라는 걸 잊고 살았구나.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숙제 종이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다시 넣어주었다. 그녀는 그날 아침 키보드에 손을 댈 수 없었다. 모니터 화면이 그녀에게 너는 실패했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민준이 등교하고 난 후 지우는 것이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택배 기사가 두고 간 것이었다. 책 한 권이었다. 다시 만난 기억의 파편책은 지우가 주문한 것이 아니었다. 포장지에는 익숙한 송을씨가 적혀 있었다. 지우에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 태호 아저씨가. 태호 아저씨. 지우의 옛 동네에 있던 낡은 헌책방의 주인. 그녀가 민준과 함께 살고 있는 지금 아파트의 바로 옆 동네였다. 지우는 가끔 태호 아저씨의 헌책방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렇게 편지를 받으니 놀라웠다. 지우는 어렸을 때 태호 아저씨에게서 책을 빌리고 아저씨와 함께 조용히 책을 읽던 기억이 있었다. 책의 제목은 작은 우주의 문장들 이었다. 지우는 책을 펼쳤다. 안에는 헌책 특유의 낡은 종이 냄새가 났다. 그리고 그 냄새 속에서 그녀는 책의 맨 뒷장에 끼워져 있는 낡은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다. 1998년 헌책방에서 이 책을 구입했다는 영수증이었다. 영수증의 하단에는 연필로 쓴 깨알 같은 글씨가 있었다. 지우의 어린 시절 글씨체였다. 아빠는 내게 화내는 걸 미워해야 할까? 아니면 아빠가 너무 바빠서 화내는 걸 미워해야 할까? 답은 이 책에 없다. 난살의 낙.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책은 자신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11살 때 썼던 메모는 민준이 8살에 쓴 숙제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숙제와 자신의 메모를 번갈아 보았다. 민준, 엄마는 나를 싫어하는 엄마 같아요. 11살의 지우, 아빠는 내게 화내는 걸 미워해야 할까?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그녀가 민준에게 짜증을 내는 모습, 일에 매달려 눈을 마주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민준의 고통을 꾀병으로 치부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과거에 그녀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상처의 고스란한 복제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셨고 늘 마감일과 돈 때문에 그녀에게 무관심하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결국 그녀 자신이 새로운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모습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민준이 자신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지목한 것은 그녀가 이제라도 이 비극적인 패턴을 깨달으라는 운명의 경고였다. 지우는 벌떡 일어났다. 노트북을 덮었다.
오후 2시 마감일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숙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엄마는 내가 아픈 것도 내가 외로운 것도 몰라요. 이 문장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민준의 반복되는 복통. 그녀는 늘 그걸 꾀병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복통은 정말로 몸이 보내는 비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엄마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불안과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는 신호였을 수도 있다. 그녀는 전화를 들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감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곧바로 소아과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민준이의 진료를 예약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일이나 돈을 핑계로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지우는 민준의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숙제 종이와 함께 민준이 그린 그림들이 놓여 있었다. 그림 속에는 늘 홀로 앉아 있는 작은 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리 위에는 커다란 먹구름이 껴 있었다. 지우는 그 그림들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들의 작은 우주를 외면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피곤해 지쳐 굳은 얼굴, 그리고 눈물 자국이 선명한 35살의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부터라도 달라질 거야.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지워버릴 거야. 그녀는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집 안을 정리하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었다. 그녀는 일하는 대신 아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준비를 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그녀는 이제 엄마로서의 진짜 숙제를 시작하려 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의 마음을 읽는 일이었다. 새로운 시작, 어색한 거리감 지우는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오후 2시 30분. 민준이 교실에서 막 나온 듯한 옅은 땀 냄새와 함께 현관에 들어섰다. 다녀왔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의 눈은 습관처럼 엄마의 노트북이 놓여있는 식탁 쪽을 향했지만 오늘은 노트북이 닫혀 있었다. 그 대신 식탁 위에는 민준이 좋아하는 초콜릿 머핀과 우유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일부러 밝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연습한 것처럼 어색했다. 민준아, 어서 와. 오늘 학교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엄마가 머핀 구웠어. 민준은 엄마의 변화에 당황한 듯 했다. 그는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엄마, 일 안 해? 그의 질문은 지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아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일하는 사람으로만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팠다. 응, 오늘은 쉬는 날이야. 오늘은 온전히 민준이랑 함께하는 날. 민준은 천천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머핀에는 손도 대지 않고 지우를 관찰했다. 마치 새로운 종류의 생물을 만난 탐험가처럼. 지우는 아들의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에게 얼마나 낯선 사람이 되었는지 실감했다. 숙제는 잘했어?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숙제. 그녀는 그 숙제가 그들 모자 사이의 모든 것을 폭로하는 폭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라는 것도 알았다. 민주는 가방에서 숙제 종이를 꺼냈다. 그는 종이를 엄마에게 바로 주지 않고 연필로 쓴 글자들을 한참 동안 매만졌다. 네, 냈어요. 아, 그래. 지우는 감히 그 내용을 언급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들의 행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민준아, 앉아서 머핀 먹어. 엄마가 너랑 같이 먹으려고 아껴놨어. 민준은 식탁 의자에 앉았지만 머핀 대신
연필을 들고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거렸다. 그는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했다. 지우는 아들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는 대신 간접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민준아, 혹시 엄마가 평소에 너무 바쁘게 지냈지? 지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일을 해야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민준이 마음을 잘 못 살펴준 건 사실이야. 엄마가 미안해. 민준은 글씨 쓰기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분노는 아니었다.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조금의 희망이었다. 괜찮아요. 민주는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괜찮지 않다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아니, 안 괜찮아.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옆에 앉았다. 엄마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아침마다 내 배가 아프다고 했을 때도 화만 냈잖아. 그게 진짜 아픈 거였을 수도 있는데 말이야. 민주는 눈이 커졌다. 그는 엄마가 자신의 복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엄마, 나 진짜 아팠는데 가끔씩. 지우는 민준의 작은 손을 잡았다. 엄마가 믿어줄게. 오늘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가볼까? 괜찮아. 오늘은 일 없어. 병원에 갔다가 네가 가고 싶었던 공원에 가서 실컷 놀자.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하자. 민주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햇살 같았다. 진짜요? 병원 가고 공원 가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짜야. 헌책방 주인 태호 아저씨 지우는 민준과 함께 병원 예약을 했다. 진료 시간까지 시간이 남아 그녀는 어제 택배로 책을 보내준 태호 아저씨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 뒤편 재개발 예정 구역 근처에 태호 아저씨가 운영하던 헌책방 대신 작은 창고를 빌려 책을 정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엄마와의 외출이 신기한 듯 연신 지우의 손을 잡고 걸었다. 그녀는 민준의 작은 천이 주는 안정감을 만끽했다. 낡은 창고 앞에는 태호 아저씨가 앉아 있었다. 그는 지우의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였지만 흰머리가 더 많았고 주름이 깊었다. 그는 책을 분류하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아저씨, 지우가 반갑게 불렀다. 태호 아저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지우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웃었다. 오, 지우구나. 몰라봤네. 아이고, 지우가 이렇게 훌쩍 커서 애 엄마가 됐네. 이 아이가 민준이니? 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책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아저씨 덕분에 아주 오랜 기억을 떠올렸어요. 지우는 꾸벅 인사했다. 민준은 태호 아저씨를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태호 아저씨는 민준을 보자마자 창고 안으로 들어가 작은 사탕 한 개를 꺼내주었다. 얘야, 내 엄마. 어릴 때 아저씨가 엄청 예뻐했단다. 이제 네가 엄마랑 함께 자주 와야지. 태호 아저씨는 지우에게 책을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내가 곧 이 동네를 떠나거든. 정리하다 보니까 네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책이 나오더라. 거기 네가 쓴 글귀가 있길래 너한테 꼭 돌려줘야겠다 싶었지. 그땐 네가 참 여렸는데 네 아버지가 하도 바쁘셔서 말이야. 지우는 아까 아들의 숙제와 겹쳐 보였던 자신의 메모를 떠올렸다. 아저씨, 혹시 그때 제가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나요? 태호 아저씨는 한숨을 쉬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지. 책임감도 강했고. 하지만 일에 갇혀 사셨지. 지우 너는 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 아버지는 너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그걸 표현할 방법을 몰랐어. 늘 일이 먼저였으니까. 지우는 눈을 감았다. 태호 아저씨의 말은 정확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늘 마감일 뒤에 가려져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정확히 그 역할을 물려받아 민준에게 되풀이하고 있었다. 아저씨, 제가 지금 민준이에게 딱 그때의 제 아버지 같은 모습이에요. 지우는 눈물을 글썽겼다.
민준이가 저를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적었어요. 숙제예요. 태호 아저씨는 지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지우야, 내 아들은 널 싫어하는 게 아니야. 너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너의 바쁜 모습, 너의 피곤한 모습이 내 아버지를 잃었던 너의 모습과 똑같거든. 아이들은 표현이 서툴러 증오로 포장해서 사랑을 구걸하는 거야. 태호 아저씨의 통찰력은 지우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슬픔은 이제 단호한 결심으로 바뀌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진료와 진실의 문턱병원에 도착했다. 민준은 진료실 앞에서 잔뜩 긴장해 있었다. 지우는 민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선생님한테 아픈 곳 다 말하면 돼. 숨기지 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료실 안에서 의사는 민준의 복통 증상을 자세히 물었고 지우에게 아이의 평소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질문했다. 지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느라 아이에게 충분한 시간을 못 내줬어요. 아침마다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제가 꾀병이라고 다그쳤고요.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았다. 의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안심시킨 후 지우에게 말했다. 어머니, 아이에게 신체적인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나이 또래 아이들의 반복적인 복통은 흔히 시민성 복통, 사이코소매틱 abdominal pain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위장 운동을 방해해서 실제로 통증을 느끼는 거죠. 아이가 꾀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아이가 느끼는 고통은 진짜입니다. 의사의 말은 지우의 귀에 망치처럼 박혔다. 민준의 고통은 진짜였다. 그녀가 무시하고 다그쳤던 모든 아침들이 사실은 민준의 마음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였던 것이다. 그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민준 앞에서 참았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약은 약이 아니라 어머니의 관심과 안정감입니다. 아이가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되어주세요.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주고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건네는 대신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지우는 민준을 꽉 안아주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몰랐어. 네가 얼마나 아팠을까. 엄마는 이제부터 민준이의 진짜 배 아픈 걸 믿어줄게. 그리고 민준이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해줄게. 민준은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숨죽여 우는 그의 울음소리는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외로움과 고통을 대변하는 듯 했다. 그 울음은 지우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들 모자의 관계를 다시 잇는 실타래가 되었다. 울음이 잦아들자 민주는 고개를 들고 엄마에게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 공원 가도 안 아플 것 같아. 지우는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진정한 엄마의 역할을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그들이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을 되찾기 위해 공원으로 향했다. 키보드와 모니터 대신 그녀의 눈은 오직 아들의 미소와 발걸음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제 지우에게 가장 중요한 마감일은 아들의 행복이었다. 공원에서의 약속 병원 진료를 마친 후 지우와 민주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함 속에 공원을 걸었다. 지우는 일부러 흙길이 깔린 작은 오솔길을 택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정돈된 보도블록보다 자연 그대로의 흙을 밟는 것이 민준에게 더 자유로운 느낌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준은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주변의 작은 돌멩이, 풀잎, 나뭇가지 하나하나에 관심을 보였다. 지우는 예전 같았으면 시간 없어 빨리 가자며 재촉했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민준이 멈춰서서 개미가 작은 빵 부스러기를 운반하는 모습을 관찰할 때도 말없이 옆에 서서 그 작은 우주를 함께 바라보았다. 엄마, 개미가 우리보다 힘이 세대요. 자기 몸보다 100배나 무거운 걸 들 수 있대.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와, 정말 대단하다. 민준이도 대단한데 엄마는 민준이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아이 같아. 지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민준이 그동안 외로움과 고통을 혼자 감당해왔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녀는 아들이 작은 영웅처럼 느껴졌다. 민준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엄마의 관심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우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떤 성공보다 가치 있는 만족감이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지우가 싸온 김밥을 나누어 먹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평화로운 식사였다. 민주는 김밥을 오물거리며 지우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다. 늘 입을 닫고 침묵했던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엄마, 저번에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어요. 나는 그때 엄마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민준이 김밥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랬어? 그런데 왜 안 그렸어?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눈을 내리깔았다. 엄마는 너무 바쁘니까 내 그림에 나올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내가 숙제에 엄마를 썼잖아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지우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엄마는 그 숙제를 이미 봤어. 엄마는 너한테 정말 고마워. 네가 그렇게라도 엄마에게 말해줘서. 엄마는 네가 그걸 쓰지 않았다면 계속 잘못된 길을 갔을 거야. 엄마에게는 그 숙제가 벌이 아니라 엄마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선물이야. 민주는 엄마의 진심 어린 말에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그는 엄마가 화를 내거나 자신을 미워할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다. 하지만 엄마는 오히려 고마워했다. 엄마, 그럼 이제 나 안 싫어해?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떻게 엄마가 널 싫어하니? 엄마는 세상을 통틀어 민준이를 가장 사랑해. 다만 그 사랑을 키보드 뒤에 숨겨뒀던 거야.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용서해줘. 지우는 민준을 다시 한번 꽉 안아주었다. 그들의 포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지난 모든 오해와 외로움을 녹이는 치유의 행위였다. 지우는 민준과 약속했다. 엄마는 이제부터 민준이와 약속할게.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는 절대로 컴퓨터를 켜지 않을 거야. 그 1시간은 온전히 민준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만들자. 어때? 민준은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좋아요. 매일매일요? 응, 매일매일. 태호 아저씨와 아버지의 그림자 며칠 후, 지우는 태호 아저씨에게서 온 소포를 하나 더 받았다. 소포 안에는 오래된 사진 앨범과 함께 아저씨의 송글씨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우야, 내 아버지 일기장에서 찾은 사진들이다. 네가 민준이와 겪는 일이 내 아버지와 너의 관계와 너무 비슷해서 아저씨도 마음이 아팠다. 내 아버지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앨범을 열었다. 앨범 속에는 어린 시절의 지우와 젊은 시절의 아버지 모습이 담겨 있었다. 대부분의 사진에서 아버지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거나 서류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중 한 장의 사진이 지우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지우가 7살 때 열이 펄펄 끓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지우의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지우의 손을 잡고 잠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지우에게 한 번도 밤새 간호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지우의 기억 속에는 아버지가 일을 핑계로 병원에 늦게 왔고 잠깐 앉아 있다가 다시 일 때문에
나간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편지에는 이 사진에 얽힌 이야기가 이어졌다. 내 아버지는 그날 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잠도 못 자고 너를 간호했단다. 밤새도록 옆에서 내 천이 내려갈 때까지 지켜봤어. 아저씨가 잠깐 병문안을 갔을 때 내 아버지는 아저씨에게 울면서 말했지. 태호야, 내가 일 때문에 지우한테 얼마나 못해줬는지 애가 아프고 나서야 알겠다. 고. 그날 내 아버지는 계약을 포기하고 너의 옆을 지켰지. 그리고 그 계약 실패로 출판사는 크게 흔들렸단다. 지우는 사진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단지 일에 갇힌 무관심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자신의 꿈과 경력을 희생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무관심은 사실은 사랑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투쟁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8살 때 썼던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아버지의 행동만 복제하고 있었다. 이 앨범은 아버지의 사과이자 지우의 짐을 덜어주는 용서의 편지였다. 작은 비밀의 무게. 지우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민준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날 저녁 민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다. 아버지가 민준의 복통을 꾀병이라고 다그쳤던 것이 사실은 아버지가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민준에게 투영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저녁 7시 지우는 노트북을 덮었다. 민준은 약속 시간을 잊지 않고 거실로 나왔다. 그들은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민준은 커다란 스케치북에 공원에서 본 개미를 그렸다. 개미는 무거운 빵을 들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웃고 있었다. 엄마, 이 개미가 힘이 세지만 옆에 작은 개미가 도와줘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민준이 말했다. 지우는 감동했다. 맞아, 우리 민준이도 엄마랑 함께 하니까 힘이 세지는 거야. 그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덮었다. 그리고는 지우에게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며칠 전 학교에 제출했던 가장 싫어하는 사람 숙제의 첫 번째 초안이었다. 종이는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구겨졌다가 다시 펴진 흔적이 역력했다. 엄마, 사실은 민주는 말을 더듬었다. 내가 이 숙제 엄마한테 내기 전에 이걸 먼저 썼었어요.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종이를 펼쳤다. 그 숙제의 제목은 똑같았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하지만 그 숙제에 적힌 이름은 태호 아저씨였다. 지우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왜? 태호 아저씨는 민준에게 늘 친절했고 사탕도 주었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민준이 계속해서 설명했다. 태호 아저씨가 싫었어요. 아저씨는 늘 슬퍼 보였거든요. 혼자서 낡은 책들을 보고 있고 웃지를 않았어요. 내가 아저씨한테 인사를 해도 아저씨는 늘 먼 곳을 보는 눈이었어요. 나는 아저씨가 외로워 보여서 싫었어요. 그런데 왜 태호 아저씨 숙제는 버리고 엄마 숙제를 냈니?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태호 아저씨는 내가 아무리 써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저씨는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지우를 올려다봤다. 하지만 엄마는 내 옆에 있잖아요. 내가 엄마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쓰면 엄마가 나를 봐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내가 싫다고 하는 건 뭐든지 안 할 거잖아요. 나는 엄마가 일만 하는 게 싫었던 거지. 엄마 자체를 싫어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엄마를 잃기 싫었어요. 지우는 깨달았다. 민준의 행동은 증오가 아니라 가장 절박하고 순수한 형태의 사랑과 관심의 요청이었다. 아이는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미움을 사용해 엄마를 그 고독한 작업대에서 끌어내린 것이었다. 그 순간 지우의 마음속에서는 폭발적인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일어났다. 아들의 이 작은 희생과 용기가 그녀를 수십 년 동안 짓눌러왔던 아버지와의 오해, 그리고 자신과 민준 사이의 장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용감하고 똑똑한 아이인지 속삭여 주었다. 민준아, 내가 엄마를 살렸어. 정말 고맙다. 새로운 일과 옛 습관 지우는 민준의 숙제와 태호 아저씨의 편지를 통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재조정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마감일을 놓쳐버린 편집 프로젝트의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담당자는 지우의 상황과 진심을 이해해 주었고, 계약은 취소되지 않는 대신 작업량을 줄이고 마감일을 늦추는 조건으로 수정되었다. 수입은 줄었지만 지우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 저녁 7시가 되면 알람이 울리자마자 노트북을 닫고 전원을 껐다. 그 1시간은 두 사람만의 황금 시간이었다. 때로는 엉터리 동화책을 만들었고, 때로는 민준이 그린 그림에 맞춰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했다. 민준은 눈에 띄게 밝아졌다. 그의 뺨에는 홍조가 돌았고, 아침에 배가 아프다는 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변화에는 늘 어려움이 따랐다. 일에 대한 지우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낮에 민준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일찍 쉬면서 생기는 시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새벽 시간을 더 활용해야 했다. 예전에는 5시 30분에 일어났다면 이제는 4시에 일어나 커피 믹스 대신 쓴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민주는 엄마가 밤에 더 피곤해 보인다는 것을 슬 눈치챘다. 어느 날 새벽, 민주는 목이 말라 잠이 깼다가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엄마가 식탁에서 웅크린 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엄마를 관찰했다. 엄마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모습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숙제를 쓰기 전에 엄마와 똑같았다. 민주는 조용히 다가갔다. 엄마, 왜 아직 안 자? 지우는 화들짝 놀라며 노트북 화면을 덮었다. 민준아, 너 언제 일어났어? 다시 방에 가서 자. 감기 걸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민준에게는 긴장과 짜증으로 들렸다. 엄마 또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일찍 자라고 했잖아. 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이거 급한 거 조금만 하고 있었어. 빨리 자야지. 응, 엄마가 옆에서 재워줄게. 지우는 민준을 안고 침실로 돌아왔다. 민준은 엄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지만 지우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여전히 시간에 쫓기고 있었고 아들을 속이고 있었다. 새벽 시간은 민준이의 시간이 아니니 괜찮아 라고 합리화했지만 그녀의 피곤함은 결국 민준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위기. 반복되는 패턴 지우가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녀의 삶에는 또 다른 불안 요소가 생겼다. 그녀의 편집자 동료인 선배 수경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수경은 지우에게 대형 출판사의 계약직 편집장 자리를 제안했다. 안정적인 수입과 사회적 인정, 더 이상 밤을 새지 않아도 되는 규칙적인 근무 시간, 싱글맘인 지우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었다. 지우야, 너처럼 능력 있는 애가 프리랜서로 간당간당하게 사는 거 안쓰럽다.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이제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잖아. 출판사에 오면 민준이 교육이나
생활 환경이 훨씬 좋아질 거야. 수경은 지우의 약점을 정확하게 짚었다. 지우는 심하게 망설였다. 안정적인 직장은 민준에게 더 좋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그녀는 잠시 민준과의 황금 시간 약속을 잊을 뻔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더 좋은 옷,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아파트를 해주고 싶었다. 그것이 좋은 엄마의 증명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었다. 이 생각은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사랑을 물질로 증명하려는 습관이었다. 지우는 면접을 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민준에게는 숨겼다. 그녀는 민준이 또 다시 엄마의 바쁜 일에 실망할까봐 두려웠다. 면접날 아침, 지우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다. 민준은 평소와 다른 엄마의 모습에 불안해 보였다. 엄마, 오늘 어디가? 왜 이렇게 예쁜 옷을 입었어? 엄마 중요한 미팅이 하나 있어서 금방 올게. 민준이 오늘 학원 갔다가 태권도 학원에서 돌아와. 지우는 최대한 태연하게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다. 그의 얼굴은 다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엄마, 배가 또 아파요. 오늘 학교 가지 말까? 지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면접 시간을 확인했다. 9시 30분. 지금 나가야 늦지 않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예전의 습관대로 행동할 뻔했다. 꾀병 부리지 마. 엄마 바빠.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그 말을 삼켰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무릎을 꿇어 민준과 눈높이를 맞췄다. 민준아, 엄마 믿지? 엄마가 너 아픈 건 이제 무조건 믿어. 병원에 가볼까? 아니면 엄마랑 같이 집에 있을까? 민준은 엄마의 진심 어린 눈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가지 마. 나 혼자 있기 싫어. 지우는 갈등했다. 면접을 포기하면 이 안정적인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물은 그녀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 눈물은 그 어떤 통증보다도 진짜였다. 알았어. 안 갈게. 엄마 안 가. 지우는 민준을 꽉 안아주었다. 그리고 곧바로 수경에게 전화를 걸어 몸이 아파 면접에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수경은 실망했지만 지우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지우는 전화를 끊고 난 후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의 고통이 바로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투영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가 일과 민준 사이에서 흔들릴 때마다 민준의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태호 아저씨의 숨겨진 이야기, 트위스트 싯, 면접을 포기한 날, 지우는 민준을 재워놓고 태호 아저씨가 보내준 아버지의 낡은 앨범을 다시 꺼내보았다.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녀는 민준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앨범을 뒤적이다가 그녀는 앨범의 맨 뒷장에 끼워져 있는 낡은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다. 스크랩은 20년 전 기사였고 아주 작은 크기였다. 제목은 어린이 화재 사고, 용감한 주민 덕에 대형 참사 모면구이었다. 기사 내용은 이랬다. 지우가 어릴 적 살던 아파트 옆동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한 어린이가 고립되었는데 그때 한 주민이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 아이를 구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는 구조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다. 화재 현장에서 어린이를 구출한 사람은 인근 헌책방 주인 김태호 씨로 밝혀졌으며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지우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태호 아저씨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팔과 목덜미에는 유난히 짙은 화상 자국이 있었다. 그녀는 그 자국이 그저 나이가 들어 생긴 주름인 줄로만 알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기사에 묘사된 고립된 어린이가 바로 지우의 어릴 적 친구였던
수경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수경의 동생은 당시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가족이 동네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지우는 태호 아저씨가 그토록 외롭게 헌책방을 지키며 살았던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영웅이었다. 하지만 그는 왜 그 영웅담을 한 번도 스스로에게서 꺼내지 않았을까? 이때 그녀는 앨범 안에서 태호 아저씨가 직접 쓴 메모를 발견했다. 메모는 화재 기사 아래에 붙어 있었다. 아이를 구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아이를 구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내 헌책방 창고에 불이 났지. 내 모든 것을 잃었다. 내 아버지, 지우 아버지는 날 도우려 했지만 그때 난 모든 것을 잃은 슬픔에 빠져 그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다. 내가 영웅이라고? 아니, 난 죄인이다. 지우는 충격으로 손이 떨렸다. 태호 아저씨는 단지 화상으로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영웅적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었고 그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과거를 안고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저씨의 외로움이 단지 고독이 아니라 죄책감과 고통의 무게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 작은 신문 스크랩은 지우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민준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시선은 주변의 외로운 영혼들로 향하게 되었다. 특히 민준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첫 번째 초안으로 선택했던 태호 아저씨에게 지우는 다음 날 태호 아저씨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이 아저씨에게서 느꼈던 외로움의 근원을 찾아내고 그 외로움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것은 민준의 숙제가 그녀에게 준 또 하나의 임무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녀의 과제는 자신과 아들을 구하는 것을 넘어 주변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영웅의 그림자 다음 날, 지우는 민준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바로 태호 아저씨의 낡은 창고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신문 스크랩과 아버지의 앨범이 들려 있었다. 창고 앞에는 어제처럼 태호 아저씨가 책 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지우의 눈에는 그의 화상 자국이 더 선명하게 그리고 아프게 보였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고 아저씨 앞에 앨범을 펼쳐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었다. 아저씨, 이거 어제 아버지 앨범에서 찾았어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가 영웅이셨네요. 저 사고 수경이 동생이 고립됐던 그 화재 사고 맞죠? 태호 아저씨는 신문 스크랩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표정에는 오랜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고통과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책을 떨구었다. 지우야, 이걸 네가 왜...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아저씨, 왜 저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태호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영웅이라니, 내가 영웅이었다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지킬 수 있었겠지. 아이를 구한 건 순간의 본능이었지만 그 후의 대가는 너무 컸단다. 태호 아저씨는 마침내 입을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날 아이를 구하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 내 헌책방 창고에 합선으로 불이 났지. 내가 목숨 걸고 모았던 모든 책들이 다 타버렸어. 그 책들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 내가 사랑했던 여인, 정연이가 남기고 간 유일한 유품이었거든. 지우는 숨을 멈췄다. 태호 아저씨에게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정연이는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 그녀는 내게 약속했어. 이 책들을 평생 지켜달라고. 그녀가 떠나고 나는 그 책들을 보며
그녀와 함께하는 기분으로 살았지. 하지만 불이 모든 것을 가져갔단다. 나는 병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를 구했다는 기쁨보다 그녀의 유품을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미쳤었지. 그는 눈물을 흘렸다. 깊은 주름을 따라 흐르는 눈물은 20년 동안 마르지 않은 슬픔이었다. 정연이의 가족들은 나를 찾아와 책값을 보상해주려 했지만 나는 거부했어. 내가 그녀의 유품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누구의 위로도 받을 수 없었지. 내가 영웅으로 칭송받을수록 내 마음속의 죄책감은 더 커졌단다. 그래서 나는 이 동네에 헌책방을 다시 열고 그저 조용히 혼자 살기로 했지. 세상의 모든 찬사는 내게 고통이었어. 지우는 태호 아저씨의 외로움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이해했다. 그것은 상실과 죄책감이었다. 민준이 아저씨에게서 느꼈던 슬픔과 외로움은 바로 이 무거운 과거의 그림자였던 것이다. 민준의 숨겨진 행동 지우는 문득 민준이 태호 아저씨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처음 적었던 이유를 다시 떠올렸다. 아저씨는 외로워 보여서 싫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감정을 본능적으로 흡수한다. 민주는 태호 아저씨의 깊은 슬픔을 감지했고 그 슬픔의 무게가 아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느껴져 싫음이라는 감정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지우는 태호 아저씨에게 민준이 쓴 첫 번째 초안을 보여주었다. 아저씨, 민준이가 아저씨를 처음 썼던 이유예요. 아저씨가 외로워 보여서 싫대요. 태호 아저씨는 글을 읽고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지만 곧 그 웃음은 눈물로 변했다. 어린아이의 눈은 정확하구나. 그래, 내가 외로웠지. 내가 내 스스로를 고립시켰으니까. 아저씨, 민준이는 아저씨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를 썼대요. 하지만 저는 엄마니까 자기가 싫다고 하면 변해줄 거라고 믿었대요. 지우는 말했다. 민준이는 아저씨의 슬픔을 덜어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엄마의 무관심은 덜어줄 수 있다고 믿은 거죠. 아저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저씨를 영웅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저와 제 아버지요. 그리고 이제 민준이도요. 지우는 아버지의 앨범에 있는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주었다. 지우의 아버지가 헌책방 앞에서 태호 아저씨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편지에는 아버지가 태호 아저씨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려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호 아저씨는 그 사진을 보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 네, 아버지는 참 좋은 친구였지. 내가 거절한 게 친구의 마음까지 거절한 거였구나. 깊어지는 그림자. 재정적 압박 지우는 태호 아저씨와의 대화를 통해 위로와 통찰을 얻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그녀를 다시 압박했다. 대형 출판사 면접을 포기하고 프리랜서 작업량을 줄이면서 그녀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벽에 더 무리했고 이는 체력적인 한계를 가져왔다. 며칠 밤을 새운 후 지우는 심한 감기에 걸렸다. 열이 펄펄 끓었고 몸살 기운에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그날 아침 민주는 홀로 깨어났다. 엄마는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고 앓고 있었다. 민주는 불안했지만 이제 8살이 된 그는 스스로를 돌볼 줄 알았다. 그는 조용히 자기 옷을 입고 찬 물수건을 만들어 엄마의 이마에 올려주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스스로 빵을 구워 먹었다. 민주는 엄마에게 말없이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다. 작은 손으로 끓인 미지근한 물을 머그컵에 담아 엄마에게 가져다 주었다. 엄마, 이거 마셔. 감기 빨리 나아야 해. 지우는 열에 들뜬 상태에서도 아들의 따뜻한 보살핌에 눈물이 났다. 민준아, 고마워. 엄마가 미안해. 아파서. 괜찮아. 내가 엄마 지켜줄게.
민주는 엄마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그날 오후 민주는 학교에서 돌아와 놀지 않고 곧바로 엄마의 간병에 매달렸다. 그는 엄마의 노트북이 닫혀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 대신 열려있는 통장 명세서를 우연히 발견했다. 통장 명세서에는 잔액 357천 이라는 숫자가 빨갛게 표시되어 있었다. 8살 아이에게는 큰 의미 없는 숫자였지만 민주는 엄마가 늘 돈이 부족하다고 걱정했던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엄마가 아프기 시작한 이후로 노트북을 켜지 않았고 당연히 돈을 벌지 못했다는 사실을 연결시켰다. 민주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엄마의 병과 재정적 위기가 동시에 닥친 것이다. 그는 다시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 복통은 물리적인 통증이라기보다는 아이가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였다. 민주는 엄마가 다시 아프지 않게 하려면, 그리고 집안에 돈이 생기게 하려면 엄마가 다시 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이제 엄마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호소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신 엄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다. 이것이 바로 8살 소년이 내린 사랑의 희생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민주는 엄마가 곤히 잠든 것을 확인했다. 그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엄마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엄마가 늘 하던 것처럼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물론 민주는 편집 일을 할 수 없었다. 그저 무작위의 글자를 타이핑하고 그림판을 열어 그림을 그렸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라도 일을 하고 있다는 신용을 하면 엄마의 병이 낫고 돈이 생길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민주는 자신이 엄마를 구하는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두드리는 키보드 소리는 지우가 밤새 일하던 키보드 소리와 똑같이 고독과 불안을 이겨내려는 처절한 울림이었다. 민주는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엄마의 모습, 일하는 모습을 스스로 복제하고 있었다. 아들의 밤샘 지우는 고열로 인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민주는 엄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노트북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는 화면에 알 수 없는 기호와 문장을 가득 채웠다. 그의 작은 눈은 피로로 붉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 행위가 엄마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으로 고통을 이겨냈다. 새벽 4시 민주는 너무 피곤해서 노트북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그의 머리맡에는 텅 빈 엄마의 머그컵과 빨갛게 표시된 통장 명세서가 놓여 있었다. 지우는 새벽 5시경 열이 조금 내리자 깨어났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기침은 잦아들었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러 거실로 나왔다가 노트북에 엎드려 잠든 민준을 발견했다. 지우는 충격으로 숨을 들이켰다. 민준은 얇은 잠옷차림으로 차가운 식탁 앞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안아들고 침실로 옮겼다. 그리고는 식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민준이 밤새도록 친 이상한 문자열과 엄마 힘내라고 삐뚤빼뚤 쓴 메모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통장 명세서가 펼쳐져 있었다. 잔액 357천. 지우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민준이 밤을 새워 노트북을 두드린 이유. 그는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자발적으로 따라했던 것이다. 엄마의 재정적 압박과 병세가 아들에게 영웅적인 희생을 강요했던 것이다. 민준의 복통이 시민성 통증이었다면 지금의 이 행동은 시민성 노동이었다. 지우는 통장 명세서를 꽉 쥐었다. 돈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돈 때문에 민준이 불안에 떨고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엄마를 도우려 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민준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민준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게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떨며 살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엄마는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했다. 지우는 즉시 노트북을 챙겨 태호 아저씨에게로 향했다. 태호 아저씨의 제안과 지우의 선택 지우가 태호 아저씨의 창고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민준이 아픈 엄마를 돕기 위해 밤새 일하는 흉내를 냈다는 이야기, 그리고 통장 잔고의 압박까지. 태호 아저씨는 지우의 이야기를 듣고 침묵했다. 그는 오래된 커피 한 잔을 지우에게 건넸다. 지우야,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니? 가난이니? 아니면 민준이를 잃는 거니? 민준이요? 네 민준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두려워요. 지우가 대답했다. 내 아버지도 그랬단다. 내 아버지는 자신의 출판사를 잃을까봐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이 너에게 무관심으로 비춰졌지. 하지만 내 아들은 너의 두려움을 물려받은 거야. 이제 네가 그 굴레를 끊어야 한다. 태호 아저씨는 말했다. 태호 아저씨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내가 곧 이 동네를 떠나면 이 창고의 책들을 다 정리해야 한다. 지우야, 네가 내 책들을 정리해주지 않겠니? 네가 원하는 대로 분류하고 디지털 목록으로 만들어줘. 헌책방을 다시 열어 민준이와 함께 운영해도 좋다. 내가 내게 권리금을 받지 않고 이 창고와 모든 책을 넘겨줄게. 지우는 깜짝 놀랐다. 아저씨, 그건 너무 큰 부담이에요. 이 책들이 아저씨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데요. 아니다, 지우야. 이 책들은 나에게 죄책감의 무게였어. 하지만 네가 민준이와 함께 이 책들을 다시 세상에 내보낸다면 이 책들은 정연이의 유품이 아니라 너와 민준이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야. 네 아버지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실 거다. 내게 안정적인 일터와 민준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이다. 태호 아저씨의 제안은 지우에게 단순한 사업 기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베푸는 오래된 빚과 새로운 희망이 얽힌 은총이었다. 그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새벽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민준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재능인 편집 기술과 책에 대한 사랑을 활용할 수도 있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태호 아저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중간 기점의 절정, 사과와 용서,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민준을 깨웠다. 민준은 여전히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엄마를 보자마자 죄책감에 휩싸인 듯 눈을 피했다. 지우는 민준이 밤새 작성한 이상한 문자열이 담긴 노트북을 민준 앞에 보여주었다. 민준아, 엄마가 봤어. 네가 밤새도록 일하는 흉내를 냈지? 왜 그랬어? 민준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아프지 말라고. 돈 없으면 엄마 또 아플까봐. 내가 일하면 돈 생길 줄 알았어요. 지우는 민준을 품에 꼭 안았다. 민준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줘서 네가 이렇게 큰 짐을 짊어지게 했어. 돈 때문에 엄마가 너에게 소홀했던 거, 그리고 네가 앓고 있는 고통을 진짜라고 믿지 않았던 거, 엄마가 다 잘못했어. 지우는 민준에게 태호 아저씨의 이야기를 해줬다. 아저씨가 용감했지만 상실의 고통을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아저씨가 엄마에게 새로운 책방을 운영할 기회를 주었다는 이야기까지.
이제 엄마는 새벽에 몰래 일하지 않아도 돼. 엄마는 민준이와 함께 태호 아저씨의 책들을 정리하고 우리만의 작은 책방을 만들 거야.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과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들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자.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을 책방 벽에 걸어줄게. 어때? 민준은 눈물을 닦았다. 진짜요? 우리 책방이요? 응, 이제 우리 둘만의 프로젝트야. 민준이는 이제 엄마의 동업자야. 민준이의 임무는 딱 하나야.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되는 것. 그리고 엄마에게 매일매일 웃음을 선물해 주는 것. 민주는 지우의 목을 껴안았다. 이 순간 민주는 비로소 자신이 엄마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우의 용서는 민준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해 주었다. 지우는 민준을 보며 자신과 아버지 사이의 오래된 숙제를 드디어 끝냈다고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처럼 외롭게 헌신하지 않고 아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약점과 사랑을 드러냈다. 그녀는 아들의 용감한 미움 덕분에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화해의 길로 들어섰다. 그녀의 삶은 이제 일과 돈의 압박에서 벗어나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로 완전히 이동했다. 새로운 공간, 새로운 도전 태호 아저씨가 남기고 간 창고는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지만 지우의 눈에는 희망의 공간으로 보였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이 낡은 공간을 둘만의 보금자리, 그리고 작은 서점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우는 민준에게 동업자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부여했다. 민준의 주요 임무는 책의 먼지를 털고 크레용으로 책방의 간판을 디자인하는 것이었다. 민준은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책방으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외로움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는 책더미 사이를 뛰어다니며 엄마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지우는 창고의 한쪽 벽에 민준을 위해 작은 작업 공간을 마련했다. 그곳에는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크레용과 스케치북, 그리고 그녀가 특별히 구해온 3개의 그림책들이 가득했다. 이것은 그녀가 민준에게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였다. 엄마에게 일이 중요한 만큼 내 그림과 꿈도 중요하단다. 책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우는 태호 아저씨가 책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었는지 알게 되었다. 책들 사이사이에는 낡은 앞화, 책갈피나 엽서, 그리고 태호 아저씨가 사랑했던 정연 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짧은 메모들이 끼워져 있었다. 지우는 태호 아저씨의 과거와 슬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 책들을 통해 아저씨의 사랑과 상실을 세상에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우연한 만남과 오해의 씨앗. 어느 날 오후, 지우가 책장 배치를 고민하고 있을 때 창고 문이 열리고 낯선 손님이 들어섰다. 그녀는 바로 전 직장 동료이자 지우에게 계약직 편집장 자리를 제안했던 수경이었다. 수경은 지저분한 창고 내부를 둘러보더니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경멸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지우야, 여기가 네가 면접도 포기하고 얻은 안정적인 일이라는 거야? 수경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날이 서 있었다. 지우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수경아, 오랜만이야. 응, 이곳이 내가 민준이와 함께 새로 시작하는 공간이야. 민준이랑 겨우 이런 헌책방 창고를? 수경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네 능력으로 이럴 필요가 없는데. 네가 나한테 아파서 면접 못 온다고 했을 때 나는 네가 정말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어. 지우는 수경에게 민준의 복통과 재정적 압박 때문에 면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수경은 이미 지우를 이해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수경은 지우가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낡은 창고에 갇힌 것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듯했다. 지우야, 네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건 알겠어.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현실을 외면하면 안 돼. 네가 여기서 책냄새 맡으며 애랑 놀아주는 동안 민준이의 교육 기회는 줄어드는 거야. 난 네가 너무 안타깝다. 현실을 좀 봐. 수경은 날카로운 충고를 남기고 서둘러 창고를 나섰다. 지우는 수경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지만 타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현실을 모르는 한심한 엄마로 평가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불안의 씨앗이 심어졌다. 정말 내가 민준이에게 더 좋은 미래를 제공할 기회를 놓친 걸까? 그때 민준이 책 더미 뒤에서 나타났다. 민준은 수경과의 대화를 전부 들은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엄마, 나 때문에 일 안 한 거야?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재빨리 민준을 안심시켰다. 아니야, 민준아. 엄마는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 민준이랑 함께 책을 만지는 게 키보드 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해. 수경 이모는 그냥 엄마를 걱정해 준 거야. 하지만 민준은 쉽게 믿지 않았다. 그는 엄마가 자신 때문에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힘들게 살고 있다는 죄책감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엄마의 희생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이 더 이상 엄마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민준의 희생과 고독의 극대화 민준은 그날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책방에 와서도 엄마 옆에 머물지 않고 벽구석에 있는 작은 공간에 앉아 혼자 그림을 그렸다. 그는 엄마에게 말을 걸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했다. 민준아, 엄마 좀 도와줄래? 이 책들 분류하는 것 좀... 지우가 요청했다. 아니요, 엄마 혼자 해도 돼요. 나는 내 할 일 할게요.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지우는 민준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민준이 독립심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의 그림은 다시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는 스케치북에 홀로 우뚝 서 있는 나무를 그렸다. 나무 위에는 아무런 열매도 잎사귀도 없었고 구름 한 점 없는 회색 하늘만 있었다. 외로움과 단절이 느껴지는 그림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행동은 민준이 다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오늘 학교에 못 갈 것 같아요. 지우는 불안했다. 분명 시민성 복통은 엄마의 사랑과 관심으로 치유되었어야 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물었다. 민준아, 왜 아파? 혹시 엄마가 다시 일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 민준은 지우의 눈을 피했다. 아니요, 그냥 아파요. 약 먹고 쉬면 나을 거예요. 지우는 민준의 불안이 다시 심해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민준과의 약속을 깨지 않았는데 왜 민준은 다시 벽을 치는 것일까? 그녀는 자신이 좋은 엄마가 되는데 실패했다고 느꼈다. 절정, 민준의 고독한 결심, 민준이 다시 배가 아프기 시작한 것은 그가 수경과의 대화를 듣고 엄마의 희생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엄마가 자신의 황금시간 약속 때문에 돈 벌 기회를 놓치고 낡은 창고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했다. 민준은 자신이 아프면 엄마가 자신을 걱정하고 자신을 돌보느라 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픔을 숨기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배가 몹시 아팠지만 지우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지우가 태호 아저씨의 책들을 분류하는 것을 돕고 있었다. 통증을 참고 억지로 웃으며 엄마를 도왔다. 민준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괜찮아? 지우가 걱정스레 물었다. 네, 괜찮아요. 배도 안 아파요. 민주는 거짓말했다. 그의 희생은 이제 자신의 고통을 부정하는 형태로 극대화되었다. 그는 자신이 아프지 않아야
엄마가 마음 편히 일하고 다시 부자가 되어 수경 이모가 말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었다. 민준의 이 고독한 결심은 지우의 눈에는 아이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고 있다. 는 불안감으로 비춰졌다. 지우는 민준의 복통이 다시 시작된 이유를 알기 위해 밤새 고민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여전히 완벽하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비난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아버지의 그림자, 사랑을 물질과 성공으로 증명하려는 습관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지우는 민준의 가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종이 한 장을 보았다. 그것은 민준이 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숙제의 세 번째 초안이었다. 세 번째 숙제와 숨겨진 고통. 지우는 민준의 가방에서 발견한 세 번째 초안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종이는 두 번째 초안보다도 더 구겨져 있었고 글자들은 연필로 힘주어 눌러 쓴 탓에 구멍이 날 듯했다. 제목은 여전히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뜻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적힌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민준은 자기 자신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적었다. 글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다. 나는 내가 싫다. 내가 아프면 엄마가 속상해한다. 내가 숙제를 잘못 써서 엄마가 슬퍼했다. 나는 엄마가 일하는 것을 막았다. 나는 엄마를 힘들게 한다. 내가 없어지면 엄마가 편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장 싫다. 지우는 그 글을 읽고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민준의 외로움과 불안은 이제 자기 혐오로 변해 있었다. 아이는 엄마의 희생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엄마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믿고 있었다. 수경의 무심한 한마디와 엄마의 줄어든 통장 잔고가 8살 아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되어버린 것이다. 지우는 절규하고 싶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복통이 다시 시작된 이유를 깨달았다. 그것은 불안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징벌이었다. 아이는 자신이 엄마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즉시 민준을 안고 응급실로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췄다. 지금 민준에게 필요한 것은 병원 검사가 아니라 자신이 엄마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지우는 그날 밤 민준이 잠드는 후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앨범을 다시 펼쳤다. 그녀는 민준에게 진정한 사랑과 자기애를 가르쳐야 했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 작은 메모지를 놓았다. 민준이에게 너는 이 세상에 온 가장 큰 선물이야. 돌아온 고통의 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복통은 극심해졌다. 그는 이전처럼 꾀병처럼 꾸미거나 혹은 숨기려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정말로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침대에서 웅크린 채 식은땀을 흘렸다. 엄마, 아파, 너무 아파. 민준은 울부짖었다. 지우는 민준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준을 안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무관심으로 시작된 작은 시민성 복통이 이제는 아이의 정신과 몸을 좀먹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민준은 곧바로 검사를 받았다. 지우는 복도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녀는 지난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를 핑계로 아들의 작은 신호들을 무시했던 순간들, 그리고 아들에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어 스스로를 미워하게 만들었던 순간들. 그녀는 자신이 아닌 민준이 쓴 세 번째 숙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
잠시 후 의사가 지우를 불렀다. 어머니, 민준이는 급성 장염입니다. 시민성 요인도 무시할 수 없지만 심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 때문에 위장이 많이 약해져서 감염된 것 같습니다. 의사는 지우에게 민준이 며칠간 입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의 몸을 치료하는 동시에 마음도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아이가 자신을 혐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이의 불안감, 즉 어머니의 안정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의사에게 자신이 민준에게 보여준 불안정한 모습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의사는 지우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아이를 위해 잠시 모든 일을 놓으세요. 이 병실이 지금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마감일입니다. 치유의 병실. 민준은 입원실 침대에 누워 힘없이 잠들어 있었다. 지우는 민준의 침대 옆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앨범과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그리고 민준의 세 번째 숙제 초안을 내려놓았다. 민준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너 아프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내가 싫어서 아픈 거야. 내가 나쁜 아이라서. 민준은 흐느꼈다. 지우는 민준을 꽉 안아주었다. 아니야, 민준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이야. 그리고 너는 엄마의 가장 큰 보물이야. 네가 아프다는 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는 가장 큰 신호였어. 지우는 민준에게 태호 아저씨가 남겨준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밤새 그녀를 간호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때문에 아버지의 출판사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해줬다. 엄마가 어릴 때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아빠는 늘 일만 했으니까. 그래서 엄마도 똑같이 행동했지. 하지만 아빠는 사실 엄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거야. 아빠의 사랑은 말이나 관심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었어. 그리고 민준아, 네가 자꾸 아프고 네가 스스로를 싫어하는 것도 사실은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 네가 스스로를 미워하면 엄마도 똑같이 아프다는 걸 보여주려고. 너는 엄마에게 그 어떤 돈보다,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야. 지우는 민준의 세 번째 숙제를 들어 보여주었다. 민준아, 이 숙제를 보고 엄마는 다시 태어났어. 네가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 네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해야 할 사람은 네가 아니라 너를 이렇게 만든 불안한 환경을 제공했던 엄마야. 하지만 엄마는 이제 달라질 거야. 약속해.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엄마의 진심과 엄마가 겪었던 고독한 과거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희생은 이제 끝났다. 새로운 동업자 정신퇴원 후 민주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다. 복통은 마법처럼 사라졌고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지우는 민준의 회복을 위해 모든 일을 잠시 중단했다. 그녀는 태호 아저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책방 정비 작업을 늦추었다. 지금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들이 다시는 불안감에 갇히지 않도록 영구적인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지우는 민준에게 태호 아저씨의 책방 프로젝트를 다시 설명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준아, 우리 책방 이름은 뭘로 할까? 민준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개미집 책방이요 라고 말했다. 개미집? 왜? 지우가 물었다. 개미는 자기 몸보다 무거운 것도 옮길 수 있잖아요. 우리도 힘들 때 서로 도와서 무거운 책들을 옮기는 개미처럼 살아야죠. 그리고 개미집은
따뜻하고 안전하잖아요. 민준의 대답에는 성숙함과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감동했다. 정말 멋진 이름이다. 개미집 책방. 그럼 민준이는 이 책방의 공식 디자이너이자 안전관리자가 되는 거야. 민준이의 임무는 딱 두 가지야. 첫째, 예쁜 그림을 많이 그려서 책방을 꾸미는 것. 둘째, 엄마가 너무 지쳐 보이면 즉시 경고하는 것. 엄마의 불안이 다시 시작되면 민준이가 바로 잡아줘야 해. 민준은 이 새로운 임무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엄마에게 짐이 아니라 엄마를 지켜주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를 통해 그리고 엄마와의 연결을 통해 확인했다. 그들은 창고를 개미집 책방으로 바꾸는 데 매달렸다. 지우는 폐목재를 가져와 책꽂이를 만들었고 민주는 크레용으로 책꽂이마다 작은 개미 그림을 그려 넣었다. 그들의 땀과 웃음이 낡은 창고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태호 아저씨의 마지막 고백, 트위스트 리뷰, 책방 개점을 며칠 앞두고 지우는 태호 아저씨를 찾아갔다. 아저씨는 곧 고향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우는 아저씨에게 민준의 세 번째 숙제 초안, 즉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나 자신을 보여주었다. 태호 아저씨는 글을 읽고 깊은 슬픔에 잠겼다. 나도 어릴 때 네 아버지에게 화를 냈을 때 스스로를 미워한 적이 많았지. 지우는 태호 아저씨의 깊은 슬픔이 정연 씨를 잃은 것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혹시 수경이 이모의 동생을 구했을 때 아저씨가 정연 이모에게 상처를 줬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상처였나요? 태호 아저씨는 한참 동안 주저하더니 마침내 2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때 정연이가 암으로 투병 중이었어. 의사가 시한부 판정을 내렸지. 불이 났을 때 나는 병원에 있었어. 정연이는 내가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했다는 뉴스를 봤지. 그리고 내 책방에 불이 났다는 소식도 들었어. 내가 정연이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미 너무 힘든 상태였어. 정연이는 나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어. 태호야, 나 죽기 전에 우리 결혼식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자. 네가 가장 좋아하는 그 책방 앞에서 라고. 하지만 그때 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미쳐 있었어. 내가 아이를 구한 영웅이라고 찬사받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잃은 분노, 그 분노를 정연이에게 쏟아냈지. 태호 아저씨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정연이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내가 떠나면 이 책들만 남는데 이 책들마저 없어졌다. 네가 날 이렇게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너무 원망스럽다. 라고 말했어. 그녀는 내게 결혼 사진을 찍자고 부탁했지만 나는 사진이 뭐가 중요하냐, 내 삶이 다 타버렸는데 라고 소리쳤지. 정연이는 그날 밤 숨을 거두었단다. 지우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태호 아저씨의 죄책감은 재산을 잃은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간절히 원했던 소원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를 원망하며 상처를 준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태호 아저씨가 영웅으로 살 수 없었던 이유였다. 아저씨, 수경 이모의 동생을 구한 것은 숭고한 일이었지만 그 후 아저씨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군요. 그래, 나는 영웅적 행동을 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는 가장 비겁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지. 나는 영원히 나 자신을 미워하며 살아야 해. 태호 아저씨는 고개를 숙였다. 진정한 용서와 치유 지우는 태호 아저씨에게 민준의 첫 번째 숙제, 초안을 보여주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태호 아저씨, 외로워 보여서 싫음. 아저씨, 민준이는 아저씨가 외로워 보여서 싫다고 했어요. 아저씨의 슬픔을 봤기 때문이죠. 민준이는 아저씨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고립되는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아저씨, 정연 이모는 아저씨가 마지막에
원망의 말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연 이모는 아저씨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책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정연 이모가 정말 원했던 것은 아저씨가 행복해지는 것이었을 거예요. 아저씨는 그동안 정연 이모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 책들을 지켰지만 이제 정연 이모가 원하는 진짜 소원을 들어주세요. 스스로를 용서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태호 아저씨는 눈물을 멈추고 지우를 바라보았다. 행복하게 사는 것. 네. 아저씨는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아저씨는 이제 민준이와 저의 은인이에요. 아저씨의 사랑이 저희 모자를 구했어요. 아저씨가 떠나는 이 창고를 저희가 따뜻하고 안전한 개미집으로 만들게요. 아저씨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집으로요. 태호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오랜 죄책감이 드디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우에게 마지막으로 정연 씨의 결혼 반지를 건넸다. 지우야, 이 반지를 네가 갖고 있거라. 내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지만 너에게는 새로운 삶의 축복이 될 것이다. 네가 이 책방에서 민준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연이가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일 것이다. 지우는 반지를 받아들고 깊이 감사했다. 이것은 태호 아저씨의 과거와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민준과의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이제 완전한 치유를 경험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무관심의 그림자에서 벗어났고 민준의 외로움도 구원했으며 태호 아저씨의 오랜 고통까지도 덜어주었다. 개미집 책방의 개점 며칠 후 낡은 창고는 따뜻하고 아늑한 개미집 책방으로 탈바꿈했다. 창고 벽은 민준이 그린 크고 작은 개미 그림들로 가득 찼고 작은 창문에는 지우가 직접 만든 레이스 커튼이 걸려왔다. 책꽂이에는 태호 아저씨가 소중히 모았던 수천 권의 헌책들이 깔끔하게 분류되어 있었다. 개점 당일 지우는 수경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수경의 비판이 자신에게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였음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책방 개업 소식을 알렸다. 수경은 망설였지만 결국 개점 시간에 맞춰 책방을 찾아왔다. 수경은 문을 열고 들어섰다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칙칙했던 창고는 사라지고 따뜻한 조명과 책 냄새가 가득한 포근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었다. 지우야, 네가 이걸 다 했니? 정말 놀랍다. 수경은 진심으로 감탄했다. 민주는 명랑하게 수경에게 다가와 말했다. 수경 이모, 여기는 개미집 책방이에요. 내가 안전관리자예요. 이모가 엄마한테 일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경고할 거예요. 수경은 민준의 밝아진 얼굴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지우에게 사과했다. 지우야, 미안해. 내가 너무 내 기준만으로 너를 판단했어. 네가 민준이와 함께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알겠어. 너는 일을 포기한 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한 거였구나.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수경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수경아. 내 말도 맞았어. 현실적인 압박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책방을 민준이와 함께 책임질 거야. 이곳에서 우리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을 거라고 믿어. 수경은 책방 한쪽에 놓인 민준의 작업 공간을 보았다. 그곳에는 민준이 그린 그림들로 가득 찬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수경은 민준의 그림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지우야, 나 사실 내가 어렸을 때 태호 아저씨가 날 구해주셨을 때 우리 가족이 아저씨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 내 동생은 그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잃었지만 아저씨가 그 후로도 몰래 동생에게 책을 보내줬었어. 아저씨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었어. 수경은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태호 아저씨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우는 수경에게 태호 아저씨가 정연 씨에게 했던 마지막 비겁한 행동과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수경은 깊은 슬픔을 느꼈다. 아저씨는 결국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셨구나. 난 동생을 구한 아저씨를 영원히 영웅으로 기억할 거야. 지우야, 나도 이 책방을 도울게. 네가 편집자였으니 나도 책방의 마케팅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네가 일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걸 세상에 알려야지. 최종 반전. 미움의 진정한 의미 개미집 책방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지우의 편집 능력은 책 분류와 추천에 빛을 발했고 민준의 밝은 에너지는 책방에 따뜻함을 더했다. 지우는 더 이상 피곤해 지쳐있지 않았다. 그녀는 낮에는 민준과 함께 일하고 밤에는 민준을 재우고 나서야 비로소 짧은 시간 동안 글쓰기와 편집을 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생존이 아닌 즐거움이었다. 어느 날 저녁 책방 문을 닫기 전 지우는 민준의 스케치북을 보았다. 민준은 새로운 그림을 완성했다. 그것은 지우와 민준, 그리고 태호 아저씨, 수경 이모까지 모두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 그림 아래에 민준은 삐뚤빼뚤한 글씨로 새로운 제목을 적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나 자신. 그 옆에는 또 다른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것이 바로 민준의 숙제에 담긴 마지막 진실이었다. 나는 이제 내가 좋다. 왜냐하면 내가 아팠을 때 엄마가 울면서 나를 봐줬다. 내가 나를 싫어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나를 안아줬다. 내가 엄마를 가장 싫어한다고 썼을 때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나는 엄마가 변한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적었던 이유가 단순히 엄마의 무관심을 끝내기 위함만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민준은 증오라는 극한의 감정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좋은 모습, 굿네스를 끌어내려 했던 것이다. 아이의 본능적인 통찰력이었다. 민준의 숙제는 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가장 비극적이고도 가장 헌신적인 형태의 표현이었다. 아이는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 엄마를 지목함으로써 엄마가 진정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랐던 것이다. 결말, 삶의 완성. 지우는 민준을 꽉 안아주었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엄마는 진정한 삶을 살게 되었어. 그해 겨울 태호 아저씨에게서 엽서가 도착했다. 엽서에는 따뜻한 바닷가 풍경이 담겨 있었고 짤막한 글이 적혀 있었다. 지우야, 민준아, 이 반지는 이제 너희의 행복을 지켜줄 것이다. 너희 덕분에 나는 드디어 나 자신을 용서하고 편안해졌다. 개미집 책방이 영원히 따뜻하게 바란다. 태호. 지우는 손가락에 태호 아저씨가 건넨 정연 씨의 반지를 끼고 민준과 함께 책방 문을 잠갔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녀는 돈이나 성공이 아닌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구축했기 때문이었다. 지우는 민준의 손을 잡고 밤거리를 걸었다. 민준은 오늘 배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지우의 마음은 충만했다. 그녀는 민준의 숙제 덕분에 미움 속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을 발견했고 상실 속에서 진정한 치유를 찾았다. 그녀는 삶의 진정한 지혜를 깨달았다.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혹은 가장 미워하는 자신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가장 간절히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대상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구원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손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